오늘 새벽 원달러 환율이 1482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1480원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새로운 기본값이 됐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조금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정부는 지난해 연말 종가였던 1472원 아래로 환율을 내리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저지선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라도 잘 된다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함께 치솟으면서 만드는 족족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의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왜 유독 대한민국 원화만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정치권의 대응과 경제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와 내일의 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자, 돈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의 실체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오늘 새벽 우리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숫자를 다시 목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2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일시적인 변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가 너무 선명합니다. 1480원대 이 숫자가 이제는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기준선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지난해 연말 종가였던 1472원을 기준선으로 삼고 이를 지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시장을 믿으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정부가 설정한 심리적 저지선은 시장 앞에서 무너졌고 환율은 그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더 이상 정부의 통제력과 정책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화폐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유독 대한민국 원화의 하락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의 하락 속도는 그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가파릅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깊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외적인 경제 변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내부에서 쌓인 구조적 문제가 너무 큽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될까요? 우리는 흔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이죠. 하지만 지금의 고환율은 축복보다는 기업들의 목을 조이는 족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치솟는 환율은 즉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우리 서민들의 밥상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자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상황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가 오히려 우리 국민의 미래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의 마지막 안전망이 어떻게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카드, 급기야 정부가 꺼낸 카드는 국민연금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전 재원으로 쓰겠다는 결정입니다.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후 자금을 환율 전쟁의 탄약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우리 원화 가치가 국제시장에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소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까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환율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을 느꼈다고요. 고환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제 체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구멍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오로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환율 방어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일부 희생시키는 순간 그 피해는 어디로 갈까요? 20년 뒤, 30년 뒤,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환율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노후 자산만 환차손으로 날린다면요? 그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 자본은 정부의 이런 인위적 개입을 지켜보며 원화 가치를 더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면에 찍히는 환율 수치를 몇 원 낮추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노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잡는 행위, 과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인위적으로 억눌린 가격은 언젠가 용수철처럼 더 강하게 튀어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충격은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직격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정부의 고민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쓰인다면요? 우리 경제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요. 국민연금도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달러 자산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인가?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 맞춰 달러를 파는 게 정말 수익성 관점에서 최선의 타이밍인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단순히 사라지는 연금 자산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이 잘 되어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낙관론. 그 뒤에 그 숨겨진 현실이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과연 환율 상승이 기업들에게 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독이 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현장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좋을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편해질까요? 과거의 경제 교과서에 머물러 있다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수출 구조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서 가공한 뒤 다시 내보내는 중간재 가공 무역이 핵심이죠. 그럼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을 팔아서 받는 달러보다 원재료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달러 부담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대구의 섬유 기업들을 만나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들은 환율 상승이 반갑기는커녕 공장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던 원사 같은 핵심 원자재들을 이제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사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밤새 공장을 돌려서 옷을 만들어 수출해도 원재료값 갚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철강이나 기계 산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재료인 철광석이나 에너지 비용은 모두 달러로 결제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생산 원가 자체가 급등하는 거죠. 겉으로는 수출 실적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적자 구조입니다. 수출로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의 역설, 결국 고환율은 우리 기업들의 체력을 갉아먹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수출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낮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들은 환율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나 IT 분야 일부에서는 환율이 올라서 수출 단가가 개선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소제조업, 특히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섬유, 철강, 화학 업종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한계에 내몰리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데도 달러 가치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 강세를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건 아닐까요? 왜 우리만 이렇게 흔들릴까요? 전 세계가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원화의 하락폭은 유독 눈에 띕니다. 일본 엔화도 기록적인 약세라며 뉴스가 나오지만 정작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우리 원화가 엔화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유로화, 파운드화, 위안화 이들도 모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낙폭이 큰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건 단순히 대외 변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죠. 국제 금융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금을 썰물처럼 빼내가며 우리 경제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국력과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원화는 국제 무대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우리 국민의 구매력을 실시간으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달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우리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달러.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공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달러를 향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율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합니다. 먼저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프로모션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달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금융권을 압박해서 개인들의 발을 묶으려 해도 수익이 보이는 곳으로 향하는 자본의 본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라는 변수, 여기에 트럼프라는 거대한 변수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기업들은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기는커녕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처지입니다. 들어와야 할 달러는 입구에서 막히고 나갈 달러는 고속도로가 뚫린 격입니다. 환율이 버틸 여력이 있을까요? 더 흥미로운 건 기업들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여도 이를 시장에 풀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거나 해외 투자를 위해 다시 내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확실한 국내 정치 상황과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 속에서 기업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며 달러를 풀라고 요구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가장 안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업들에게 가장 편안한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왜 줄었을까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18%나 급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이 매력을 잃고 있다는 가장 냉정한 지표입니다. 밖에서는 환율이 우리를 압박하고 안에서는 규제와 경직된 정책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돈은 자유를 찾아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입법 시도와 경직된 노동 환경, 그리고 주 52시간 획일적 규제가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기보다는 규제 리스크가 도사리는 회피 대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던 글로벌 기업들조차 한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GM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하고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높은 임금 상승률과 경직된 노동시장, 이런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혁파를 외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자, 들어와야 할 달러의 흐름이 막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지금의 고환율 위기는 외부 충격보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모든 걸 통제하려는 시도가 우리 경제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는 미래를 그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한 원화 가치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998년 IMF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이 위기가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1998년 외환 위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IMF 외환 위기 때보다 가벼운 걸까요? 충격적인 지표들을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당시의 공포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연평균 환율이 139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숫자는 1480원대, 이미 그때를 넘어섰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기록 경신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때보다 더 약해졌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당시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였기에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넘어설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환율은 어떤가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환율을 잡겠다라며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금융권을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을 대규모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정부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쪽에서는 환율을 잡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을 믿고 달러를 들여오겠습니까? 과거에는 환율이 치솟아도 수출이 잘 되면 곧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환율 상승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달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IMF 시절보다 더 높은 환율이 장기화된다라는 건 우리 서민들의 삶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80원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서민 경제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상의 수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식탁에 오르는 빵 하나에 담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 환율 상승이 우리의 식탁과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실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환율이 1480원대를 넘나들면서 이제는 기업의 고통을 넘어 우리 서민들의 식탁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밀이나 옥수수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도 대한민국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뭐 합니까? 원화 가치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할 원화 가격은 20%에서 많게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매일 찾는 커피 한 잔에 담긴 이야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두 가격이 3배 올랐을 때 대한민국은 환율 때문에 4배가 넘는 가격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골목마다 있는 작은 카페 사장님들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원재료인 원두뿐만 아니라 빨대 하나, 컵 하나까지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치솟는 환율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현장에 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정책을 내놓으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과거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 언론과 정치권이 큰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총체적인 물가 상승 앞에서는 그만큼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특정 농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가도 기본적인 식자재조차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보다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하는 사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환율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찾아온 소나기가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과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환율 1480원 시대가 가져온 이 결과들을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단순한 물가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신뢰도와 경제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사실,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흐름을 바꿀 기회는 남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대로 무너져가는 원화 가치와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하는 걸까요? 환율 1480원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고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의 방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개선하고 달러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이게 없이는 원화 가치의 회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민들의 밥상이 흔들리고 국민의 노후 자산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도 임시방편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